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첫 사망 사고가 난 가운데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이후 산업안전청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서 어제 저녁 불이 나 인명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갑자기 커진 불길에 폭발이 일어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등 중대 과실이 발생한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추가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안타깝다며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밤사이 경북 문경에 있는 육가공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2명이 무너진 건물에 고립됐습니다. 밤새 이어진 수색 작업 끝에 구조됐지만 2명 모두 순직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건물 외벽 사이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4층짜리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공장 직원들은 대피했지만 구조대원들이 확인차 수색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럽게 불길이 커졌습니다.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불났다 해가지고 와보니까 불이 엄청나게 활활 타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끔찍하지. 건물 외벽의 가연성 물질이 화를 키웠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불이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급격히 번지면서 건물 천장이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4인 1조로 작업하던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36살 박모 대원과 28살 김모 대원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무너진 건물 잔해에 고립됐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던 만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큰 불길을 잡고서야 고립된 대원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대원들은 오늘 현장에서 분명 최선을 다해서 인명 검색과 화재 진압을 했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불이 커진 원인과 바닥 붕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는 건물 3층에 있는 튀김 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인데 일단 4층 한 동이 모두 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소방 관계자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화 지점 3층에 있는 튀김 기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사항은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구조대원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고 4층 한 동이 전수하였습니다. 약 1,300평이 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에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 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영웅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모 묵념으로 비대위 회의를 시작한 한 위원장은 예정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오후 경북 문경을 찾아 순직 소방관들을 직접 조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을 찾아 순직 소방관들을 직접 조문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인 겁니다. 공사 현장인데 의식 있고 골절 추정된다 이렇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CPR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0명.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또 안전진단은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저희는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또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83만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오후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지원청 형태로 2년 뒤 설립하는 대신 법 적용은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사실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우리 비대위원장하고 저하고 비서실장하고 또 정무수석, 홍보수석 이렇게 같이 자리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민주당 대표하고 회동해서 민주당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해가지고 단속이나 조사 의무를 좀 덜어내고 이제 예방이나 뭐 지원이나 이런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작도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또 이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걸로 그런 정도의 안을 제가 협상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당만 오케이 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수립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이 본격 공천 궤도에 오르면서 오후에 의원총회 소집을 하는데요. 여권이 절충안을 수용할지 그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의총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오늘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수용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이 본격 공천 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모두 내부 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민주당은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미래대연합 조응천 창준위원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비명계인 자신들 다음은 친문계라며 만약 탈당한다면 연대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갈만한 데는 다 지금 민주당 현역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찐명들 말고 비명들 이 털을 잡고 있는 곳을 골라가지고 너 나가라라고 하려니까 자꾸 뭐 너 수박,
뭐 한 발에 총알이 있으면 너 쏴주겠어.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이제 제일 당도가 높은 저희들이 나갔죠. 나갈 때 수박 나가면 메론이 그다음 차례일 것이다. 그리고 친문도 언젠간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계속 자리 내놔라 하는 그런 거죠. 나오면 받을 수도 있다. 계엄연회당에서. 나오시면 가정을 전제로 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는 한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네, 이 같은 분위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나섰는데요. 자신은 친문이라면서 이 개파 문제에 공관위가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민주당의 친문이 어디 있는지 지금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를 뭐 되게 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친문입니다. 친문이십니까? 친문이자 친명이십니까? 그렇죠. 그게까지는 뭐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미래 또 각 후보들의 정치적 생사가 달려 있는데 지금 어쨌든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 친문 친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공관위에서 이런 걸 엄중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목을 끄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개혁신당. 최근에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희망하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놔 논란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갈라치기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통합이 화두인 지금 이 시대에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 사실 지금 현재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기인데 이럴 때 국민 통합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 간의 그 이해가 갈리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걸 갈라치기 한다든지 뭐 성별 갈라치기 한다든지 그런 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갈라치기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는 더 그냥 수렁에 빠질 겁니다. 이 같은 우려에 개혁신당 측은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허은하 최고위원은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갈라치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며 갈라치기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편견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셔도 젠더 갈라치기라던가 무슨 나이에 따라 어르신들을 모시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바보가 아닙니다. 투표하는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라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하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자기 반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상생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죽이는 적대 정치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런 정치를 만든 건 당대표 방탄으로 일관한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들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 역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대해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과 검찰 수사권 남용 등으로 재판 중인 손 검사장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6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지역구 의석수보다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유리한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는 병립형이냐를 놓고 거대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 탓인데요. 준연동제에 꾸준히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당의 선택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 카드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온라인으로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결정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한 바 있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47석 가운데 19석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으로 17석을 각각 얻어 76%에 이르는 비례의석을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애초 준연동형 제도가 기존 병립형제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소수 야당을 고려해 만들어진 건데 그 취지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선거 이후 이 준연동형 제도가 평등 선거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결국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위성 정당으로 양당 체제가 심화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준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사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친명계를 중심으로 병립형 제도 회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놓고 투표를 통해 74.1% 찬성표를 받아 당론으로 정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에선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병립형 비례제만큼은 피해야 한다며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준연동형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립형이 오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권역별 병립형이 더더욱 오답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관련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고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시 조사하면 환자가 위험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중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를 상대로, 특히 필수 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 절차라든지 이런 거 없이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불러 제끼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일이라는 점을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좀 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오늘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전국 108곳,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말 그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인데요.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해 적용 범위를 늘렸는데요. 애초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이 특별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8곳까지 범위를 늘렸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에서 300%,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20층 건물이 75층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 조합원 가구 외에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분양 수익이 늘어 사업성은 커지고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부담금은 줄어들게 되니 조합으로선 환영할 일입니다. 또 정비사업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됩니다.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 때문인데요. 임대주택이나 사회기반 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부지로 환원하면 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에 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도 있죠? 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까지 노후 계획도시 범위에 포함했는데요. 안산 반월이나 창원 국가산단 등을 포함해 전국 108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 가양과 경기 용인 수지, 고양 행신, 인천 부평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밀집한 경기권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곳, 대구가 10곳, 부산이 5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주택 수는 21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정부는 일기 신도시 5곳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곳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필요한 법적 자문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곳인데요. 또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에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엽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평가 절차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 등이 주요 배점으로 포함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 먼저 사업에 착수할 선도지구를 우선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또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GS건설은 어제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데다 추가로 다음 달 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5개 건설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 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심의위는 절대 과실로 부실 시공해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으면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경 요인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해당 건설 사업자들은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에 두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법령 위반 사안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제 서울시는 품질 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역시 최고 수위의 제재인데 다음 달에는 서울시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최고 수위의 제재인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GS건설은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공사 중에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 보강된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나며 넉 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한 해 전보다 50% 넘게 오르며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수출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47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억 5천만 달러, 1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56% 넘게 늘어난 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년 만에 최고 증가율로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입니다. HBM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난 데다 기업들의 감산 전략으로 가격이 오르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지금 낸드 디램 다 점점점 이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요인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수요 요인이 그 PC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 수요가 있고. 수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0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44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로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회복의 바로미터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출산에 전제라 할 혼인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사랑만으로 결혼이란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요. 이제는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혼인 건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엔 30만 건이 넘었던 연간 혼인 건수는 바로 다음 해 28만 건대로 훅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19만 3천여 건으로 20만 선도 깨졌는데요. 지난해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가운데 고소득자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 7천만 원 이상 소득은 2015년 23.2%에서 재작년 41.8%까지 7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데 고소득자 비중은 늘어났다는 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만 결혼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형태도 살펴봤습니다. 1년차 신혼부부가 2015년에는 57% 정도만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2022년에는 65.2%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상당히 올랐는데도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가 꾸준히 늘어난 겁니다. 반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는 그만큼 줄었겠죠. 특히 급여보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애당초 내 집 마련 내지는 주거 안정이 가능한 계층만 결혼도 엄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혼인 출산이 줄어드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대책 마련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유예됐습니다. 주시 측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해자 측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재판부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한 발언 등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하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주씨 측이 낸 녹음 파일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주씨 측 역시 등교하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하고 교사 사생활 침해보다 학생 보호 이익이 더 크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네, 주호민 씨도 재판에 참석해서 입장을 냈죠? 네, 주호민 씨는 오늘 직접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동안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습니다. 주 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인정된 선고 결과가 부모로서 당연히 반가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 씨는 앞서 오늘 밤 인터넷 생방송으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몰래 녹음된 증거를 인정한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에 넘겨져 법적 다툼에 시달려온 특수교사 A씨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대출이라든가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언뜻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 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와 경제적 착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은 장애인들이 당한 경제적 착취 피해 사례를 연속해서 단독 보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양 기자, 지금 같은 장애인들에게 학대를 당한 청각장애인을 만나고 왔죠? 네, 충남 천안에 사는 20대 청각장애인 여성 A씨입니다.
A씨와 남자친구는 같은 청각장애인인 남성 2명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2달여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지난해에도 추가 범행을 또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손발로 때린 등 구타해 여기저기 멍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거나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갖가지 학대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A씨를 직접 만나봤는데 문자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A씨 아버지는 딸과 그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 범행을 피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성범죄까지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금이나 학대뿐 아니라 또 경제적 착취도 당하고 있죠. 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가해자들에게 거액을 갈취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단도 여러 가지였는데요. 우선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컴퓨터와 귀금속을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떠넘기기도 했고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해서 모은 돈도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A씨 아버지는 이들이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월 7일인가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신혼,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언뜻 들더라고요. 두 피해자의 가족들은 모두 합쳐 적어도 5천만 원 넘는 피해를 본 거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들의 범행이 계속 이어졌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 남성이 3인조 일당에게 장기간 괴롭힘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대전에 사는 40대 남성 B씨입니다. 이 B씨는 병원에서 지능지수 51의 사회연령 10살 4개월로 지적장애를 진단받았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가량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구성된 3인조 일당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B씨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 욕하고 때리고 목을 줄러 이렇게 발로 차고.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는 등의 학대도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적장애가 있는 B씨는 장기간 이어진 범행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누나를 만나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겨우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B씨 역시 심각한 경제적 착취도 당한 거죠. 네, B씨 누나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이 B씨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7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게 해 가로챈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마구잡이로 했는가 하면 카드를 만들어 명품 가방을 사게 하는 등 전체 피해 규모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해자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어머니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여자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고 어머니 명의로 고가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는 등 1,000만 원 넘는 금품을 또 갈취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B씨 어머니는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고작 40%, 평균 형량은 1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던 업체 홈페이지가 돌연 폐쇄돼 투자자 900명이 투자금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AI 투자를 내세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금융 사기가 의심됩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AI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영상입니다.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 비싼 곳에 되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거둔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가 만든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차익 거래 기술 모델을 통해 투자자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간단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투자에 나섰고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한다고 알려졌던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수익금과 이자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업체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1억 500만 원을 넣은 투자자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 받아가 낸 건데 가끔 가서 집에 말도 못하고 집에 모르고 있거든요. 사이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업체 측은 서울과 광주, 부산과 전주 등을 돌며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AI 투자라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투자에 끌어들이면 수익의 10% 정도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무 수익도 내지 않고 투자자들 돈으로 돌려막는 다단계, 폰지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투자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원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거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단체 SNS 대화방에 모인 전국 피해자만 900명으로 각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마치 잿빛 장막을 쳐놓은 듯 하늘이 무척 뿌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하늘의 모습인데요. 국내 오염물질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9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무려 3배 이상 짙어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일반인까지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니까요. 오늘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신다면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정오를 기해 충북과 대전에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으로 짙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오늘 밤이나 돼야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은 계속해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비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 내륙에 오는 비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서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영동에 최고 15c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하고 무거운 습설인 만큼 시설물 대비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눈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절기 입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남부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눈이 오는 동해안에서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